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G7 다자회의에서 각국의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까요?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 유럽 쪽은 좀 자주 다녔는데 아시아까지 왔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전쟁 중인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부터 이렇게 먼 일본까지 와서 네. 이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히로시마까지 간 것은 그만큼 절실한 외교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절실한 필요성은 예. 우선 G7 그 회의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토론하는 중요한 포럼이기도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부담감과 전쟁 중인 지도자가 저 멀리 일본까지 가는 그 부담감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가치가 있었다고 본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뭐 돈을 지원받는 것도 있고 무기를 지원받는 것도 있는데 많이 그동안 받고 싶어했던 게 이제 전투기였어요. 네. 근데 전투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 훈련을 승인했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F-16 전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데 전투기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차례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제 수용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금 좀 입장을 좀 바꾼 것은 좀 상당히 어떤 굉장히 급격한 변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심지어는 나토 동맹국들까지 거기에 지금 놀랐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F-16에 대한 이제 조정 훈련을 승인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또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는 반동쇼, 선동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러시아 입장으로부터는 러시아가 명확하게 전투기 지원은 레드 라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중요한 무기를 지원할 때마다 과거에 탱커 지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하이마스라든가 그런 중요한 무기를 지원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더군다나 F-16 같은 전투기는 유럽 각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게 전장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F-16이 실제로 진짜 지원이 돼서 전장을 누비게 되면 이른바 말로만 듣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은 수량이 좀 충분해야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 뭐 10대, 20대 정도가 아니라 한 40대, 50대, 60대 정도로 좀 더 많은 수량이 가야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이 발표한 것은 이제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훈련시키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발표한 것이거든요. 이제 훈련은 이제 수주 이내로 이제 개시될 텐데 실제로 훈련을 받아서 배치될 때까지는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근데 그 동안에 미국 의회로부터 전투기를 공유하는 데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에 가까운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그 전투기 공유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화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 의회 내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뭐 일반적으로 봐서는 승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승인돼서 실제로 F-16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개된다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즉 이제 절차는 많이 남았지만 만약 되기만 한다면 충분하게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F-16이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회의를 했어요. 회담도 하고 그 전에는 젤렌스카 여사까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지뢰나 뭐 지뢰 제거 이렇게 좀 비살상용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방공 레이더가 포함된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공 레이더 같은 물품은 이제
비살상 이제 그 군사 장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 좀 특수 군사 장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물품을 우리가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 요청한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부담을 상당히 좀 덜어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공 레이더라든가 예를 들어 뭐 통신 장비라든가 전쟁 수행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요. 예. 그런 방공 레이더 지원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제 교전 당사국이 되었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어떤 형태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G7 회의에 참석한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한 서너 번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도에 보면 우리 정부가 GAC 되기를 좀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하지 않았지만요. GAC로 되려는 국가라면은 네.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러시아의 반발이 두려워서 네. 경제적으로 손해날 것이 두려워서 그런 뭔가를 하지 못하는 외교는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그런 외교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G7 세계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존경을 받는 외교를 하려면은 이제 그런 지원도 할 수 있는 좀 의지를 보여야겠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떠한 의지를 보인다라는 것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제 가치 외교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지향하는 바는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외교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나토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그 가치 규범 외교는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이제 국제적 위상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제 정의되는 국가이익의 다소간의 어떤 손상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의 어떤 리더십을 얻고 그리고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G8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혹시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G8이란 곳에 들어가는 포석 중에 하나로도 한일 관계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한미일 공조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됐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게 뭐 우선 순위를 볼 때 네. 지금 워낙에 그 한일 관계는 지난 정부 때 사실 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지금 이번 신정부에서 복원시킨 것이고 예. 한미 동맹은 기존에 있던 한미 동을 이제 핵 확장 억지라는 측면에서 더 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필요한 그 외교 안보적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G8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것은 선호가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런 그건 외교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G8을 이제 추진해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격전지 중에 하나가 바흐무트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의견이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정리해 보자면은 네. 바흐무트는 뭐 사실상 러시아에서 함락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G7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만 있다고 말한 것은 네. 바흐무트가 함락된다는 걸 시사했는데 예. 곧이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걸 부인했거든요. 함락 아니다. 지금 함락된 건 아니다. 네. 아직도 싸우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이제 바흐무트 외곽에서 네. 바흐무트 도시를 좀 포위해서 다시 반격하는 그런 좀 전술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흐무트 자체는 사실상 함락된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예. 바흐무트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군은 이제 바흐무트 수성을 위해서 굉장히 사력을 다했으나 네. 몇 달 전부터 이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흐무트를 포기하도록 계속 종용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끝까지 수성하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 전투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 가치는 별로 없어도 지난 10개월 동안 이 바흐무트를 둘러싸고 이제 전투를 해왔기 때문에 네. 마치 이 전투가 전쟁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 같은 만약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게 되면 이제는 만약에 전쟁에서 밀리는구나.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 동력이 약화될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그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에 열심히 싸운 것은 네.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무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부족한 무기를 병력으로 때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병력을 투입해서 공세를 하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군대 죽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사상된 군인이 사망자가 2만 명, 전체 사상자가 10만 명. 네.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 기간 통틀어서 지금 사망자가 러시아군 사망자가 4만 명, 그다음에 사상자가 20만 명 그러는데 그 중에 절반이 5개월 동안에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사상자가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군의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빈틈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전체 전황을 좌우할 만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많은 러시아의 병력에 손실은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이제 검사, 그러니까 또 영국 출신이에요. 네, 이 그렇습니다. 검사를 수배 명단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만큼 러시아 정부로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걸 좀 뼈아프게 여기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좀 그런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달에는 이제 러시아 정부는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제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 협력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러시아인이 있으면은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이제 불법 행위로 지금 간주했고, 네.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카림 칸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제 검사를 수배 명단에 올린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더 반발을 더 크게 이제 보여준 거죠. 예. 근데 그 ICC가 이렇게 푸틴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러시아가 2016년에 그 ICC로부터 탈퇴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러시아에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큰 것이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더 궁금한 게 러시아에서 계속 이제 징병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젊은이들을 네. 징병도 하고 가서 많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전범 혐의로 또 영장 수배 명단까지 올라가고 이런데도 러시아 국내에서의 푸틴의 지지율은 굳건한 겁니까? 그건 예전에 굳건합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2010년부터 네. 계속 이 본인의 정통성을 이 서방에 포위되어 있는 이제 러시아가 일종의 말하자면 이 서방의 포위를 뚫고 네. 계속 이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쪽에 이제 정통성을 이제 부여하는 걸로 해왔기 때문에 네. 일반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 군사 작전이 그렇게 했어야 했고 그럼에 대해서 확연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한 80% 전후로 높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서방 ICC에 의해서 전쟁 범죄로 낙인 찍힌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전쟁을 조금은 이겨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단 동결 분쟁 이런 분위기로 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네. 동결 전쟁이라는 의미는 결국 전쟁이 대체로 보면 좀 교착 상태에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 금년 말까지 가거나 내년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평화 협상에 의한 어떤 전쟁 종식이 아니라 그냥 전투하는 그 상황에서 네. 그 교전 지역에서 전투 중단에 대한 합의만 이루고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분쟁이 동결되는 그런 의미.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한국 전쟁에서 네. 막바지에 그냥 한반도 38선을 중심으로 교전 상태가 지속되다가 거기서 이제 정전 협정으로 전쟁이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평화 협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네. 이제 그런 한반도식 해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한반도식 해법이 지금 워싱턴 미 행정부 안팎에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장기적인 해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검토해보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은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와중에 뭐 중국도 그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도 중재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교황이 중재하겠다는 건 반발 안 하겠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얘기를 네. 했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될까라는 의문도 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중국이 뭐 서방 세계에서도 처음에 한 2월까지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 평화 협상을 중재하겠다 했을 때 좀 시큰둥한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네. 시진핑 그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화상 회의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 일련의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네. 이제 유라시아 특사까지 이제 보내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기대를 끌어보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는 서로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에서 그러니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이 평화 중재안의 핵심은 영토 부분이 될 텐데 네. 우크라이나로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빼앗은 땅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예. 그다음에 러시아는 빼앗은 땅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내놓고 철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게 그러니까 영토 문제는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접점이 없어서 큰 성과를 내기에 현재로서는 큰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G7을 다녀와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뭐 독일 총리도 만나고 지금 뭐 EU 연합과 지도부와의 정상회담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얘기가 더 나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EU와 관련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금년이 이제 우리나라와 EU가 이제 관계를 맺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초점은 지금까지 그 한 EU 간의 그 협력을 도드라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분야를 더 진전시킬 수 있을지 거기서 분명히 초점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EU 상임의장과 그다음에 집행위원장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도 어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그 EU 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포탄 지원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3월, 그러니까 금년 3월에 EU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무기도 무기지만 우선 포탄과 탄약이거든요. 그래서 EU 평화 기금에서 20억 유로를 각출해가지고 지금 향후 1년간 우크라이나에 나토 표준인 155mm 포탄 100만 발을 제공 공여하기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선 초점은 EU 회원국들로부터 말하자면 구입하는 것이지만 네.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향해서 이제 포탄을 팔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역시 지금까지 견제해온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입장에 비춰보면은 네. 최종 사용자를 우크라이나 하게 되는 것은 그 방침과 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뭐 앞서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 또 하나 나왔던 것이 전후 복구 사업에 네. 우리 기업을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의미는 올해 안에 전쟁이 좀 끝날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길지만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길게 보고 얘기한 거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 재건 복구 사업이 지금도 일부 좀 작은 규모로 재건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보니 각국 기업들이 들어가기를 좀 꺼리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본격적인 재건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해한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되면 이제 많은 EU, 유럽, 미국 뭐 이런 쪽부터 많은 이제 기금이 들어올 테니 그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분야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재건 사업에 많이 참여해달라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